LS ASMR 언어의 온도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추억을 찾아드린 날. 전에 손수건 놓고 가셨죠? 챙겨놨어요. 언젠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손수건을 미용실에서 우연히 되찾았다. 추억이 깃든 손수건을 건네받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꺼낸 코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피식 웃으며 미용실을 나섰다. 살다 보면 어떤 기억이나 물건을 다시 움켜쥐는 순간이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희열에 새로운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은 허전함이라는 묘한 상흔에 연고를 바른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뒤 생긴 상처에 세살을 돋게 하는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오래전 기억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는 가슴 한구석에 단짝 친구 한 명을 안고 살아갔다. 종종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더 늙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친구분을 찾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회사에 월차를 내기 위해 어머니 중학교 동창을 찾아드릴 건데요 라고 말하자 상사는 어디 아파요?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날 난 정말이지 얼굴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겨우 월차를 내고 일산에서 대전으로 향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친구분의 주소를 문의했더니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충 그랬던 것 같다. 결국 이전 주소와 출신 학교에 의지해 아파트 관리실을 전전했다. 허탕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꼬박 7시간의 사투 끝에 최종 주소를 손에 넣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설레세요? 친구분 만나면 이름 부르실 거죠? 어머니는 구차한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살포시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밖으로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변에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해 있었다. 어머니가 스위치를 눌러 자동차 창문을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석양빛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심스레 흩날렸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환하게 꽃이 피어난 듯 했다. 잠시 뒤 충남 예산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 도착했다. 최백호의 노래에 나오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었다. 주차를 하려는 찰나 찻집 입구에 중년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도트무늬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랑대는 봄바람에 약간 큰 스카프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자동차 시동을 끄기도 전에 어머니가 느닷없이 외쳤다. 영희야! 친구의 이름, 첫 음절을 발음하기 위해 입을 여는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두 여인은 흙먼지가 날리도록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자리를 옮겨 식사하는 동안에는 기억 저편에 있던 옛 시절이 떠올랐는지 어머니와 친구분은 내내 눈물을 훔쳤다. 2시간 넘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보이며
지난 세월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고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읽으며 그간 겪었을 희노애락을 헤아리는 듯 했다. 옆집 살던 그의 이름이 뭐더라? 양조장집 아들, 걔가 너랑 나랑 번갈아가며 따라다녔잖니. 우린 새로운 걸 손에 넣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부여잡기 위해 쓸 때보다 한때 곁에 머문 것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것을 되찾을 때 우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오랜 기간 삶의 풍요를 만끽한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한다. 며칠 뒤 그날의 기억을 불러내 내가 목격한 장면 하나하나를 찬찬히 음미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난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 수줍어하는 10대 소녀 2명을 보았던 것 같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어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 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수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 작은 할머니가 2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 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분노를 대하는 방법.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훑고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짚어보았다.
가끔은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히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해도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지향, 종이의 고향. 엊그제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배본사에 들렀다. 배본은 말 그대로 책을 배달한다는 뜻이다. 배본 창고에 들어서면 나무 냄새가 물씬 풍긴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먹이 생각에 침을 흘리듯 난 이곳에 오면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시집을 떠올리곤 한다.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는 배본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머물다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모든 책이 독자의 이름을 받는 건 아니다. 어떤 책은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서점으로 배송되지만 평생을 음습한 창고 구석에 갇혀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책도 많다. 파주 출판도시에는 지지향이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나는 그 장명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배본사에 서지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일전에 지지향에 며칠 묵은 적이 있다. 방마다 박완서의 방, 김훈의 방 같은 식으로 작가의 명패가 붙어 있었다. 객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는 대신에 책이 그득해서 검색이 아닌 사색에 빠지기 좋았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휴대전화를 끄고 휘리릭 잠적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몇 해 전 이곳에 지혜의 숲이라는 대형 서가가 들어섰다. 한글 자모를 본뜬 책꽂이에 수십만 권의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는데 사람 손이 닿는 곳은 겨우 4칸 남짓이다. 나머지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시용 도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 출판 단지에서는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지켜세우는 이도 있지만 혹자는 종이의 고향이 아니라 종이의 무덤이 됐다고 폄훼하기도 한다.
한가로이 지혜의 숲을 거닐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하여간 음악도 그림도 글도 심지어 공간도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어려운 건지 몰라. 비우는 행위는 뭔가를 덜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움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여백이 있는 공간을 만들면 신기하게도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가 채우기 마련이다. 반대로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 하다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나는 정말이지 수도 없이 목격했다. 감정은 움직이는 거야. 어쩌다 연애 리얼리티 쇼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다. 연락한 사람의 성의를 봐서 고민하는 척하며 뜸을 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거절한다. 리얼리티 쇼는 말 그대로 리얼리티를 가미한 쇼이다. 쇼가 주된 재료이며 현실은 양념이다. 떡볶이 위에 치즈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피자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리얼리티 쇼에 리얼리티적인 요소를 많이 섞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현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쇼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미를 추출한다. 오로지 재미라는 목적을 향해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다. 도중에 멈출 수 없는 가속이 붙을수록 목적지를 향해 더 빠르게 내달리는. 가장 별로인 건 쇼에 출연하는 남녀의 사랑을 연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다르다는 사실에 끌릴 때가 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소중한 게 남녀 사이의 감정인데 리얼리티 쇼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에게 갇힌 동물을 바라보듯 출연자가 주고받는 감정을 관람한다. 그러는 사이 시청자를 감정의 사파리로 안내한다. 감정은 연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청률과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 감정은 비매품이다. 혹자는 감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가짜 감정을 잠깐 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여는 반환을 전제로 한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듯 다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영화 봄날은 간다의 상우는 몸서리치며 절규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질문 같기도 하고 탄식 비슷하기도 한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우린 피식 웃게 된다. 사랑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진한 사랑일수록 그 그림자도 짙다는 사실을.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던 사랑도 시간 속에 쓰러진다는 것을. 설령 사랑이 변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사람이 변하고 만다는 것을.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 이모션의 어원은 라틴어 모베레이다. 움직인다는 뜻이다. 감정은 멈추어 있지 않고 자세와 자리를 바꿔가며 매 순간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이별 또한 사랑의 전개 과정이라고. 사랑이 기승전결을 거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어쩌면 우린 사랑이 한결같은 거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의 쇠퇴와 소멸을 감지할 때 지난 사랑의 생채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온 사랑 앞에서 용기를 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연애 리얼리티 쇼는 이러한 사랑의 기승전을 생략하고 오로지 사랑의 결에만 조명을 비추는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본다. 그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유리해야 제맛이 나는
사랑이라는 슬로푸드의 재료를 당장 맛 좋은 그런 음식일지라도 몸에 이로울 리 없는 패스트푸드로 대충 조리해서 먹는 것과 같다. 심히 애통한 일이다. 제주도가 알려준 것들. 지난 겨울 제주도에 볼 일이 있었다. 출발하기 하루 전 소지품을 꾸렸다. 여행을 앞두고 짐을 챙길 때 중요한 건 챙기기가 아니라 버리기가 아닐까 싶다. 어떤 물건을 가방에 담느냐보다 무엇을 두고 가느냐가 여행의 성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쓸데없는 걸 가방에 구겨 넣으면 나중에 대가를 혼똑하게 치러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이 여행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제주로 향하던 날 나는 가방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 활용도 높은 물건만 챙긴 다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1시간 10분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비행기가 덜커덩 소리를 내며 지상에 내렸다. 평소보다 착륙의 진동이 크게 느껴졌다. 이건 뭐지?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오후 공항으로 이동하던 길이었다. 찔끔 흩날리는 수준이었던 눈발이 점차 굵어지면서 도로에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불이 나게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제주 전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7년 만에 한파주의보가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시선을 멈추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다. 고민했다. 기상 여건이 호전되기를 무작정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공항과 가깝고 저렴한 숙소를 후다닥 구하는 게 나을까? 결국 난 본능적으로 셀프 유폐를 택하기로 하고 곧장 그곳을 빠져나왔다. 공항을 나서는 길, 결항,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라며 비운간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나마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인지 전만 좋은 호텔에 묵게 되었다.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틀었다. 여전히 공항은 폐쇄 상태.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우리 몸은 되게 솔직하다. 특히 내장기관은 솔직하다 못해 뻔뻔하다. 평소보다 음식물을 덜 공급받으면 지체 없이 개구리 울음 비슷한 소리를 내며 빵이든 밥이든 어서 드세요 하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다. 물론 배가 고플수록 소리의 울림도 크다. 안 되겠다 싶어 난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근처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찾아갔다. 30분 넘게 걸어 도착한 그곳에서도 결항의 흔적을 절감하고 말았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폭설로 인해 빵과 케이크 등 일부 품목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결국 커피와 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호텔로 돌아왔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눈발이 내려앉은 자리에 또 다른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중학교 한문 수업 시간에 설상가상이란 사자성어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이 광경을 보여주면 효과 만점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주차된 차들도 죄다 눈 속에 파묻혔다. 멀리서 보면 자동차인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얹혀진 네모난
화이트 초콜릿 조각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소설 설국의 첫 문장이 눈과 머리에 맴돌았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다음날 아침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이 코를 간지리는 바람에 잠이 깼다. 거리로 나섰다. 눈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다. 난 어제 마시다가 남긴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제주의 겨울 풍광을 감상했다. 묘했다. 겨울은 본디 수산한 계절인데 제주의 겨울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자칫 쓸쓸할 수도 있는 너른 여백을 돌과 물과 나무와 바람이 적절히 메워주고 있었다. 제주도의 겨울은 황량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었다. 제주의 산 역시 그렇다. 제주도 곳곳에 솟아있는 산은 산세가 가파르지 않고 유순하다. 거만하지가 않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인자한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자식을 안아주는 모습이다. 모르긴 몰라도 저 산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 완만해질 것이 분명하다. 비바람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될 것이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허리가 자연스레 하늘보다 땅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사흘 뒤 드디어 제주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폭설로 발이 묶이면서 사나흘가량 시간을 잃었지만 한편으론 뭔가를 얻어가는 느낌도 들었다. 며칠 새 제주도는 내게 소박한 권고를 했던 것 같다. 이 작가 엎어지면 좀 쉬어가요. 가끔은 명료한 공백을 가져봐요. 종종 공백이란 게 필요하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소중한 걸 잊고 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 우린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어야 한다. 공백을 갖는다는 건 스스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제 힘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홀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리라. 그러니 가끔은 멈춰야 한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힘겨울수록 누군가에게 얹혀가는 삶이 버거울수록 우린 더욱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행의 목적. 광화문을 지나는 길. 서울 주교 좌성당의 붉은색 지붕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주 오래전 체코에서 카를교를 건너며 바라봤던 프라하 시내의 빨간 지붕 건물들이 떠올랐다. 저녁 노을과 붉은색 지붕이 하나로 포개지던 모습을 카를교 위에서 넋을 잃고 쳐다보았던 것 같다. 밀도 있는 여행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은 변하지만 사랑했던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행,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단어이다. 일상의 버거움 때문에 자주 시도를 하지 못할 뿐이다.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에 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설명으로는 여행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단어와 문장의 수집가로 불리기도 하는 소설가와 시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여행은 도시와 시간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여행은 그렇게 머무는 사이 생겨나는 틈이다. 폴 발레리.
밑줄 그을 만한 문장들이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우린 목적지에 닿을 때보다 지나치는 길목에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 어쩌면 여행의 긍정적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비행보다는 열차에 몸을 싣는 편이다. 기차를 타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다. 이동의 과정을 음미하면서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길과 산과 들판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어디 여행뿐이랴. 인간의 감정이 그렇고 관계가 그러한 듯하다. 돌이켜보면 날 누군가에게 데려간 것도 언제나 도착이 아닌 과정이었다. 스침과 흩어짐이 날 그 사람에게 안내했던 것 같다. 한 번은 여행과 방황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다. 둘 다 떠나는 일이란 점에서는 닮았다. 그러나 두 행위의 시작만 비슷할 뿐 마지막은 큰 차이가 있다. 여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순회하다, 돌다 라는 뜻의 라틴어이고 흐르는 것을 흘러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성을 지닌다. 여행길에 오른 사람은 언젠가는 여행의 출발지로 되돌아온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인지도 모른다. 행여 여행길에서 하염없이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낙담할 이유는 없다. 방황이 끝날 무렵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훗날 그 방황은 꽤 소중한 여행으로 기억될 테니까.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미세먼지 때문에 고된 하루를 보냈다. 평소 이비인후 계통이 그리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종일 입이 텁텁하고 코가 간질간질했다. 이런 날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관객을 놀라게 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영화 속 지구는 황량한 디스토피아다. 쉼없이 몰아치는 모래바람과 극심한 식량난, 지구의 수명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 인류는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던 전직 파일럿 쿠퍼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특명을 받고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 우주여행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한다. 쿠퍼는 그런 사실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미지의 공간으로 떠난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향한다. 쿠퍼가 가까스로 도착한 행성에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도리어 쿠퍼의 일생의 생명을 위협한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나 쿠퍼는 엄습하는 위험에 저항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다. 놀란 감독의 상상력이 빚어낸 우주 서사시의 종착역은 과연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영화 중간중간에 웨일스 출신 시인 딜런 토머스의 시가 흐르며 인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분노하고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죽어가는 빛에 대하여.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에서. 선을 긋는 일. 뉴스를 보았다.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설치했고, 결국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단지를 빙 돌아서 등교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씁쓸한 생각이 밀려들어왔다. 왜 자꾸 나누고 구획하려는 걸까? 인류의 불행 중 상당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던가. 그녀는 왜 찍었을까? 종로 신문로에 있는 성공미술관에 다녀왔다. 미술관 뒤편에 꽃과 나무로 이루어진 좁다란 상책로가 길가에 나 있었다. 한가로이 거닐며 머릿속 생각을 비우기도 좋은 곳이다. 도심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섬 같은 공간이라고 할까? 그곳에 비비안 마이어라는 작가의 사진전을 보고 왔다. 비비안 마이어. 그녀는 생전에도 또 사후에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작가이다. 평생 보모로 일했던 그녀의 목에는 늘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비비안은 출퇴근길에서 만난 사람과 사물을 향해 부지런히 셔터를 눌렀다. 도시의 빛보다 그늘에 집중했고 소시민의 웃음과 눈물을 기록했다. 해맑은 어린이, 쇠잔한 노인, 술에 취한 노숙인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의 말년은 아름다운 사진과 달리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했고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작품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온 인생과 영혼을 바쳐 찍은 사진을 빼앗겨서일까? 그녀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서럽게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비비안은 지난 2009년 재산 한 푼, 유언 한마디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골은 딸기밭에 뿌려졌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그녀는 도대체 왜 찍었을까? 힌트가 있다. 그녀는 거울과 쇼윈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곧잘 찍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셀카와는 결이 다르다. 셀카 속 비비안의 표정이 무덤덤하지만 평온하다는 점을 통해 짐작해보면 그녀는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찍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으므로 부지런히 셔터를 누른 게 아닐까 싶다. 드라마 미생의 대사처럼 요즘 우린 삶이라고 쓰고 버티기라 읽으며 살아간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제 저마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비비안만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 버티는 방법에 관해 고민했으리라. 그리고 답을 찾는 순간부터 기다란 목에 사진기를 걸친 채 그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흔적을 남기며 현실에 지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닐지. 우린 어떤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무언가 시도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곤 한다. 그러니 가끔은 한 번도 던져보지 않는 물음을 스스로 내던지는 방식으로 내면의 민낯을 살펴야 한다. 나를 향한 질문이 매번 삶의 해법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삶의 후회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살다 보니 그런 듯하다. 여러 유형의 기억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마치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강연을 위해 몇 차례 오간 길인데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도서관 주변 풍광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런 느낌은 미시감이다.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 일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시감의 반대 개념이다. 기억의 속성은 머리가 둘 달린 야누스처럼 이중적이다. 지난 기억은 가깝고 흐릿한 기억은 멀다. 10년 전 일이 오늘 일처럼 뚜렷할 때가 있고 아무리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도저히 움켜쥘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기억도 있다. 가까운 기억과 먼 기억이 사이에서 추억은 그렇게 줄다름친다. 단, 사랑에 대한 기억은 조금 복잡한 성격을 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은 캠코더로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뒤죽박죽 뒤섞인 폴라로이드 사진에 가깝다. 상처 뒤에 잠복해 있던 낱장의 사진 같은 기억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아픈 가슴을 콕콕 후벼파기 마련이다. 특히 흐지부지 가슴에 묻어야 했던 첫사랑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첫사랑의 첫만 발음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순간이 있으며 함께가 아니라 함께였다고 회상하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마련이다. 옛사랑의 기억이 미치는 정서적 자장은 생각보다 넓다. 게다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스팸 문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기억력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망각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상상한다. 옛 연인의 기억을 마음 내키는 대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망을 실행에 옮기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도 있으니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션샤인이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조엘은 족집게로 새치를 뽑듯 아픈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없애준다. 하지만 추억을 도려낼수록 가슴 깊이 남아있던 추억의 조각들이 꿈틀꿈틀 되살아나 그를 괴롭힌다. 하긴 상처란 것이 이별의 아픔을 정면으로 맞으며 몸부림친 흔적인데 어찌 쉽게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런 기억은 옷에 묻은 얼룩을 세척제로 지워내듯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다. 아니,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 학창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도 제대로 몰랐지만 마냥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봤다. 어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날 어른으로 인정해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전보다 천천히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불현듯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어른이 뭐지? 순수함을 포기하는 건가? 낙관과 비난을 되풀이하면서 현실에 무뎌지는 건가? 아니면 삶의 다양한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걸까? 꿈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메워나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을 다 알아버리는 것? 미라클 벨리에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웬만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춘기 소녀 폴라의 성장기이다. 가족 중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폴라는 세상과 가족을 연결하는 통로로 역할을 한다. 부모 대신 가축의 사료값을 흥정하고 장터에 나가 치즈를 판매하며 생계를 돕는다. 폴라가 교내 합창단에 가입하면서
이야기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합창단 교사의 권유로 폴라는 파리에 있는 합창학교 오디션에 도전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 도시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창단 오디션에 참가한 폴라는 그녀는 비상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떠나요. 사랑하지만 가야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랍니다. 날개를 편 것뿐이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폴라처럼 낯선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작별이든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별이든 우린 인력으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을 겪어야만 한다. 이때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서성이기보다 눈물을 머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제 발로 땅을 박차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사실 어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는 발상은 어른인 사람이 어른이 아닌 사람보다 무조건 우월한 존재라는 조금은 헐거운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어른이 꼭 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어른은 나 어른이야 라며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어른답게, 그답게, 그녀답게 행동할 뿐이다. 어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되는 것이다. 고민을 해결하진 못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묽게 해석할 때 꿈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꿈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지켜낼 때 우린 어른이 아닌 나다운 사람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울타리 저편에서 남겨진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